종종 우리 한국을 보고 고슴도치 민족이라는 말을 합니다. 고슴도치는 비록 그 크기는 작지만 온몸이 치명적인 독가시로 촘촘히 둘러싸여 있어 그 어떤 무서운 맹수도 만약 이 고슴도치를 사냥하려고 한다면 자기 목숨도 내놓고 덤벼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동기어지는 민족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그 임진왜란 초반에 달리기왕 런조 때문에 진짜 초반에 어이없이 뚫려버려 이후 7년 동안 국민들이 정말 끔찍한 고생을 한 경험도 있지만 어쨌든 이후 거의 전멸에 다다른 상황에서도 정말 기적처럼 나라 곳곳에서 농부들과 아녀자들 심지어 산속 베지터리언 요정들인 승려들까지 합세 반격에 성공한 데다 결정적으로 인간의 탈을 쓴 전쟁의 신인 이순신 장군님의 활약으로 그 커다란 위기를 극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대략 5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좀 더 뒤로 가서 대략 1500년 전에는 수나라의 왕 수양제가 무려 113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침공해왔다가 사려 깊은 을지문덕 장군께서 특별히 준비해놓은 살수 워터파크에 빠져 전멸을 하고 그 패전의 후유증으로 나라까지 망하더니 또 그로부터 50년 후에는 당나라의 당태종 또한 자신만큼은 고구려를 정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약 40만 명의 최정예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왔었는데 그 역시 하필이면 그 출정 첫 단계부터 조인성이 지키고 있던 안시성에서부터 완전히 막히면서 이후 계속해서 연이어 고구려군에게 깨지더니 결국 그 전쟁에서도 패배하고 또 국력이 급격히 소진되어 얼마 안가 선배 수양제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죽고 또 나라도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언제나 일당백으로 싸워왔다는 것. 수나라와의 전쟁도 또 당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우리 고구려군은 거의 약 10분의 1이 안 되는 병력으로 그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나라가 비교적 작고 사람의 수가 적은 반면 항상 주변에는 호시탐탐 몰려오는 거대한 규모의 적들에게 항상 시달려야 했기 때문에 전사 한 명 한 명이 다 일당백이 되어 싸울 정도로 무기도 또 기백도 그리고 전략도 늘 동부가 최상급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땅을 침공한 적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점. 수나라도 당나라도 그랬고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토요토미 히데요시 역시 전쟁 중 죽었고 또 그 막부 역시 사실 그 전쟁 때문에 망했으며 나아가 일본 또한 비록 간접적 인과응보이긴 하지만 인류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핵폭탄을 2방이나 맞는 천벌을 받고 패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세 번째 포인트는 우리나라의 전투를 살펴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이 바로 보이는데 그게 바로 심각한 결벽증입니다. 우리는 붙어 싸우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집돌이들이라 적이 들어오는 길을 따라 거대한 톨게이트를 세워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활 쏘며 톨비 받으며 싸우는 걸 좋아하지 막 평지에서 서로 엉겨붙어 지저분하게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극단적 결벽증 환자의 아웃복싱 성향은 고구려 때도 그랬는데 조선에 와서는 그 넘사벽의 화포까지 추가되며 증상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럼 궁금해집니다. 적들 입장에서 여기 지도처럼 그냥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되지 뭐하러 저 먼 길을 따라 삥 돌아 내려오다가 우리나라 성들에게 차례로 깨지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여기 이 지도를 보면 단번에 이해가 갑니다. 저기가 다 산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 보면 알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그냥 나라 자체가 엄청 거칠고 높은 산 위에 세워진 나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위쪽에서 내려오려면 딱 저 길밖에 없습니다. 저건 진짜 나폴레옹이 와도 못 넘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나라는 집 짓고 밭갈아 농사 짓고 살기에는 정말 지랄 같지만 반면 하늘이 내린 천혜의 요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전통은 오늘날 우리의 수도 서울을 보면 여지없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기획도시는 애초에 그 최초 기획 단계부터 전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거대한 요새이자 침공은 가능하나 점령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지역, 적들에게 있어 상상 가능한 최악의 지옥 같은 시가전 맛을 보여주기 위해 지어진 극강의 수성전을 위한 인류 최대 포트리스 같은 곳이 바로 우리의 아름다운 도시 서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쩌면 요즘 어린 친구들이나 여성분들에게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지 하며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서울이 얼마나 살벌한 곳인지 잠시 투어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그 가상의 적은 북한 그리고 중국입니다. 서울의 모든 군사적 수성 전략은 북으로부터의 남침을 기본으로 상정해 기획되었습니다. 적이 침공해서 내려올 수 있는 길은 과거 수양제나 당태종 때처럼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저 빼곡한 산들 사이사이로 유일하게 군대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데, 그래서 대략 이렇게 크게 세 갈래 길로 내려옵니다. 왼쪽에서 파주를 지나 일산을 통해서 내려오는 1번 길, 가운데 양주를 지나 의정부 평야를 지나 내려오는 2번 길, 그리고 동쪽 남양주와 구리를 통해 내려오는 3번 길이 있는데, 그 주요 길목들이 예전에는 모두 그냥 농과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 그날에 사실 좀 준비도 잘 안 되어 있던 상황이다 또 갑자기 새벽에 선빵을 맞는 바람에 쭉 밀렸던 것도 있었는데, 그 주요 길목들이 당시에는 아무 장애물도 없던 그냥 농과 밭으로 뻥 뚫린 길이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도 컸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 정부는 그 길목마다 근대 역사상 존재한 적 없던 거대한 현대판 콘크리트 요새를 짓기로 결정합니다. 네, 바로 아파트를 뜻하는 것이며, 그런 아파트 수천 동이 촘촘히 세워져 있는 신도시들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참고로 그 외에도 전방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모든 길에는 마치 외계인들이 남기고 간 고대 반도체 유물처럼 보이거나 또는 거대한 콘크리트 모자처럼 생긴 일명 낙석이라고 부르는 장치들이 있는데, 유사시 기둥을 폭파해서 그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길을 막게 하여 적의 탱크가 내려오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는 장치들입니다. 이건 전방의 모든 길 외에도 그 거대한 고속도로인 자유로에도 보면 중간중간 정말 뜬금없이 이렇게 커다란 광고판이 있는 짧은 다리들이 나오는데, 그것 역시 유사시 폭파하여 길을 막기 위한 낙석들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북한군이 내려오는 모든 길에 저런 낙석들을 설치하고, 또 서울 주변도 모두 이렇게 빙 둘러 신도시들을 세워 말하자면 지름 약 40km짜리 거대한 콘크리트 요새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이 어찌어찌 38선을 넘어 그 낙석들을 모두 치우며 아래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파주 신도시, 일산 신도시, 남양주 신도시 또는 구리 신도시 등 아파트가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는 도로 사이를 한참이나 뚫고 내려와야 간신히 서울 북부에 다다를 수 있는데, 이제는 또 한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강이라는 강이 그냥 강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수도를 가로질러 흐르는 강 중에서도 그 폭이 가장 넓은 강 탑3에 드는 엄청난 강이라는 점입니다. 얼마 전 올림픽을 했던 파리의 세느 강이 약 240m, 그 윗동네 영국의 템즈강이 대략 260m이고 워싱턴의 델라웨어 강 역시 최대 300m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한강은 가장 넓은 곳이 무려 2km가 넘습니다. 거길 모든 전쟁 물자와 탱크 등 장비들이 건너야 하는데, 그 정도 길이의 강을 도하할 수 있는 장비와 능력을 가진 곳은 미국과 한국 포함 전 세계 단 몇 곳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은 빨리 북한에 다시 가서 배를 가지고 오던지, 아니면 우리 군에게 그 장비들을 잠깐만 빌려서 사용하던지, 그게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 32개에 달하는 한강 다리들 가운데 한남대교 등 전략적으로 몇 개만 남겨두고 모두 폭파해버리면 북한군은 오직 그 다리들만 통해서 내려올 수 있는데, 이게 또 알고도 들어가야 하는 함정입니다. 예를 들어 적이 한남대교를 통해 내려오는 경우 강남 쪽으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및 한양아파트 단지입니다. 저게 지금은 그냥 사람 사는 비싼 아파트 정도로 보이지만, 여기 위성 지도를 보면 저게 얼마나 무서운 시설들인지 쉽게 알 수 있는데, 진짜 거대한 수직 콘크리트 벙커 라인이 북쪽을 향해 마치 수십 개의 초대형 크레모어들이 박혀 있는 것처럼 모두 내려오는 적을 향해 하객진을 펼치며 나열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환영은 잠실대교를 건너올 때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저거 그냥 아파트일 뿐인데 무슨 요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 지어졌던 우리나라의 아파트들은, 그리고 특히 저 한강 라인을 따라 지어진 아파트들은 모두 군사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지어진 엄연한 전투용 진지들이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압구정 그라드의 수직 참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 가보면 우리 아군이 이 아파트 벙커 안에 들어가 밖을 보며 기관총 사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기관총 사로들이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또 현대 아파트 중 복도식 아파트들의 경우나 또는 그 시기 지어졌던 강남의 복도식 주공 아파트들을 보면 모두 다 한강을 향해 벽이 세워져 있는 것은 물론 그 벽 중간중간마다 틈을 만들어 그 사이로 총을 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쓸데없이 튼튼한 당시 지은 콘크리트 아파트라는 건물들은 미사일 한두 대 맞는다고 해서 절대 무너지지를 않고, 아무리 많은 미사일을 쏜다고 한들 결국에는 보병들이 우리 땅으로 들어와서 전쟁을 끝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래서 적들이 어찌어찌해서 전방부터 그 수많은 신도시 요새들을 뚫고 또 한강까지 건너 강 남쪽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전 세계에서도 그 수가 거의 가장 많은, 또 모두 실제 군 경험까지 가지고 있는 총 병력 275만에 육박하는 한국 예비군들이 곳곳에 콘크리트 벙커 안에 자리를 잡고 수성전을 치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가장 끔찍한 수준의 시가전 지옥을 맛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비군이라는 것도 전시 상황 기준 45세까지의 남성들만 포함한 것으로 사실 아직도 총을 쏠 수 있고 싸울 수 있으며, 또 싸우기를 원하는 45세 이상 대한민국 남자들까지 전부 다 합하면 아마 그 수가 1000만은 쉽게 넘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즉, 저런 듣도 보도 못한 무슨 게임에나 나올 법한 시가전 환경에서 무려 1000만 명의 조준 사격 가능한 군필 적 병력을 상대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전투는 심지어 미군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고, 또 사실 승산도 없습니다. 그럼 또 하늘로 침투하면 되지 않느냐는 너무도 당연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서울 반경 약 30km 정도 구역에는 그 안에 있는 거의 모든 고층 건물 옥상들의 대공포들 또는 대공 미사일 발사대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땅으로 들어오는 게 싫다고 해도 땅 못지않은 그 촘촘한 방공망 때문에 하늘로 침투하는 것 역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부디 위에서든 아래서든 우리 고슴도치 한국을 건드리지 않아 우리의 피와 눈물과 오랜 세월의 땀으로 어렵게 이뤄낸 이 소중한 평화와 번영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계속 이어져서 우리 아름다운 도시 서울에, 그리고 우리 착한 정 많은 한국인들의 그 어둠의 반쪽이 깨어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어느 나라든 젊은 친구들이 의뢰 그렇기는 하지만 요즘 일본 젊은 친구들의 경우 정말 한국에 대해 뭔가 굉장히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일본 온라인 글에서 보면 만약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이 붙으면 논의할 필요도 없이 자위대 승리다. 한국은 채 한 달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또 자위대가 한국군을 너무도 빨리 경멸해버려 미군이 개입할 틈도 없을 정도로 그 전쟁은 빨리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굳이 어려운 말 필요 없이 한국군은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군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약한 군대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등, 특히 한국의 군인들은 옛날부터 전쟁을 못하는 것으로 유명한 약골이라는 이야기들과, 또 요즘에는 K2와 K9 등 우리 무기들에 대해서는 한국 무기들은 성능도 후지고 고장도 잘 나는 싸구려 무기들인 반면 일본의 무기들은 최고의 성능을 가졌지만 단지 가격이 너무 비싸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함부로 구입할 수 없는 귀한 무기라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실제로 붙게 된다면 자위대가 한국군을 정말 순식간에 전멸시켜버린다는 대략 그런 귀여운 이야기들입니다. 옛날에 태식이 형이 인간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벌을 받는 게 이치라는 말을 했었는데, 일본의 경우 미국에게는 크게 벌을 받았지만 아직 정작 가장 큰 빚을 지고 있는 한국에게는 그 벌을 받지 못해 아직 한국과 한국인 무서운 것을 체험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듯하여, 그래서 그 방산 기사들에 대해 요즘에는 또 뭐라고 하는지 몇 개 더 살펴보고 이후에는 그 귀여운 뻘소리들이
얼마나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 모르는 소리들인지 최근 엄청나게 그 판이 바뀌어버린 양국의 현재 무기 상황과 실제 군사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가장 많이 올라왔던 기사는, 또 그래서 일본에서도 크게 보도가 되었던 소식들은 전부 다 우리 무기 수출 관련 이야기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우리 KF-21 관련 소식들의 경우 일본 언론들의 교묘하게 깎아내리는 기사들이 대부분이고, 또 그래서 그 댓글들도 보면 앞뒤 없이 급발진하며 다짜고짜 우리 KF-21을 쓰레기라고 부르며 한심하게 인도네시아나 상대로 영업하고 있고, 또 우리를 보고 미친 김치라는 새로운 별명을 지어준 고마운 분이 계셨는데, 참고로 이 인도네시아 이야기는 솔직히 우리도 들으면서 갑자기 온몸에 뼈가 몹시 아픈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선 인정해주고, 하지만 이 미친 김치라는 표현은 정말로 우리가 김치의 민족인 것도 맞고, 또 솔직히 말해 다들 살짝 좀 미친 것도 맞기 때문에 이거 듣자마자 와, 별명 정말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 무척 고맙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우리나라는 항공모함이 물에 잠기고 주저앉는 육상 차량에 엔진이 불타는 전투 차량도 있다며 어째서 그런 불량품을 만드는데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데도 우리 국민들이 화를 내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댓글을 달아주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는 아직 물에 가라앉힐 항공모함이 없기 때문에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로 말하자면 그냥 가만히 있을 때에도 만사의 화가 넘치는 사람들인데다 심지어 좋아 웃을 때마저도 옆에 사람을 패거나 아니면 자기 허벅지라도 때리며 웃어야 직성이 풀리는 일종의 분노 성애자들이기 때문에 딱히 우리 화는 누가 걱정해줄 필요가 없으며, 한편 그 주저앉은 육상 차량과 그리고 불타는 전투 차량은 뭘까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어제 우리 싱크홀 사고 뉴스를 보고 그리고 저번에 벌어진 청라 사고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 듯하여 이래저래 우리나라에 참 관심이 많은 고마운 친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기 보이는 우리 K2 폴란드 대박 수출이나 루마니아 자주포 수출, 그리고 호주 레드백 수출과 같은 소식을 다룬 기사들에 달렸던 댓글들을 추려본 것인데, 어떤 친구는 한국산 전차들은 해외에서도 혹평을 받고 있는 데다 또 한국산 자주포들은 그나마 다른 나라들의 자주포 성능을 따라잡을 수나 있는지, 한국은 그저 어떻게 해서든 싸게만 만들어서 파는 것 같다는, 그래서 루마니아가 한국 세일즈맨에게 속았다고 써져 있었고, 레드백 호주 수출에 대해서 또한 한국은 무기 개발 능력이 낮은 국가로 저런 그저 저렴한 개발비로 만든 싸구려 무기를 호주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한국 세일즈에 당했다는 등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무기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지만, 또 반면 그런 후진 무기들을 엄청나게 파는 세일즈 능력은 뛰어나다는 비난과 칭찬이 섞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렇게 의외로 또 일본 메이저 언론에서 마치 오직 천년에 한 번만 핀다는 신비한 꽃 우담바라처럼 한국의 KF-21이 잘 팔릴 것 같다는 칭찬 기사가 나오자, 참고로 저 칭찬 기사의 뒷부분은 굉장히 음흉한 욕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은 일부 일본 친구들은 댓글로 어째서 최첨단 전투기 같은 일본이나 할 수 있는 것을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인지, KF-21은 레이더도 미국에게 퇴짜마자 구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국산화 전투기 타령을 하냐는 글이 달렸었고,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일본처럼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비싼 고급 일본 전투기 대신 저런 저렴한 수준의 전투기에 대한 수요도 분명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건 좋지만 그걸 조종사의 목숨과 국가의 안전과 맞바꾸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진짜 걱정이 되는 게, 일본이 아날로그를 좋아해서 뭐 아직도 도장이나 팩스 같은 걸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 인터넷도 안 들어오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일단 우리 무기 관련 요즘 소식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일본에는 그 최첨단 일본 전투기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우리 KF-21에 견줄 만한 전투기가 아예 없습니다. 예전에 MRJ인가 미스터 J인가 뭐 이상한 항공기 사업에 대략 10조 정도 투입해 하더니 그것도 결국 커다란 실패로 끝나 아예 접었고, 그 F3라고 하는 순수 일본산 5세대 전투기도 처음에만 시끄러웠을 뿐 그걸 시작한 게 언젠데 아직 시제기도 나오지 못하고 있어 지금은 자국에서도 일본은 그런 전투기를 만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미국산 F-35나 더 많이 구입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처럼, 그 짧은 개발 시간 안에 그리고 그 수많은 방해와 제약에도 불구하고 영차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분노의 거북이처럼
시제기는 물론이고 벌써 최종 양산 버전까지 완벽하게 성공시켜 전 세계 여기저기 극찬을 받고 있는 우리 KF-21에 대해 뭐 고맙기는 한데 일본이 그런 걱정을 해줄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요즘 온라인에서 전 세계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 한국 무기 아는 것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마치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지금은 세계 최고의 아이돌 대접을 받으며 독일 할머니나 아프리카 아저씨들까지도 알 정도로 유명해진 것처럼 특히 우리 K2와 K9은 거의 슈퍼스타급 인지도와 인기를 누리고 있고 그 외에도 한국의 장갑차 레드백 역시 최근 호주에서 무려 독일 장갑차를 누르고 수주를 따내며 누구나 다들 알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KF-21에 대해서는 그냥 말해봐야 입만 아픕니다. 해외 항공기 매니아들은 한국의 이 KF-21 개발 성공을 두고 한 번도 이런 최첨단 전투기를 만든 적이 없는 한국이 그것도 그 첫 시도만에 이렇게 완성도 쩌는 전투기를 만들어낸 것은 그야말로 1000만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이뤄낸 기적이라고 놀라워하고 극찬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 그 똑같은 세계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 혹시 요즘 일본 무기 뭐 아는 것 있냐고 물어보면 그건 마치 요즘 J-POP 아이돌 가수 누구 아느냐고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묻는 사람도 또 대답하는 사람도 민망한 큰 신뢰가 되는 우울한 질문이 되어버릴 정도로 대략 30년 전까지는 어땠는지는 몰라도 오늘날 이 전쟁 무기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은 더 이상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일본은 거의 대부분의 무기들을 그저 미국 형님들로부터 안 그래도 아주 비싼 미국 무기들을 정말 신비롭게도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잔뜩 사서 가지고 있는 것뿐 해군 무기 몇 개 빼곤 그런 무기 개발 및 생산 능력이 이미 퇴화해버려 제대로 만들 줄 아는 것도 없는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육해공 무기 모두를 직접 자국 기술로 다 생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게다가 그 무기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글로벌 시장의 무기 경쟁에서 1위를 하고 있거나 최소 탑을 찍고 있는 데다 재래식 무기는 당연하고 전투기나 최첨단 미사일 같은 무기까지도 지난 70년간 그 개발도 생산도 쉬지 않고 업그레이드하며 달려온 그 결과 조만간 전 세계 탑4의 방산 강국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성능과 생산력 거기다가 가격에다 납기와 AS 서비스까지 거의 완벽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전 세계 방산 초강대국입니다. 그런 우리 대한민국과 어디 바퀴 빠지는 장갑차에 무슨 국민들 데려다 놓고 하는 시범에서 궤도가 빠져버리는 신비한 쇼를 보여주는 듣보잡 전차에다 혹시 적군의 수류탄이 모자랄까봐 저 골판지 같은 작은 방패 뒤에 모여 앉아 기다리는 군인들을 가진 그런 나라에서 걱정해줄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전쟁을 하면 자위대에 의해 우리 한국군이 채 미군이 개입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전멸해 버릴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건 요즘 군대에 가 있는 어린 친구들을 보면 시대가 변해서도 그렇고 옛날보다는 확실히 군대가 많이 편해지기는 했지만 아직 이 대한민국의 남자의 압도적 대다수는 바로 40대 예비군들과 50대, 60대 배불뚝 아저씨들입니다. 이 아저씨들은 장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들 대부분은 대한민국 군대의 그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에 군생활을 하며 살아남은 살벌한 사람들로 유사시 총 한 자루와 탄약 100발 그리고 장롱에 있는 그 개구리복 한 벌만 있으면 민간인에서 정말 그 주특기대로 즉시 전투에 투입되어 탱크, 자주포, 장갑차 몰고 잠수함과 전투기도 운용하며 폭탄을 설치하고 강을 도하하고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며 또 도시 곳곳에 숨어 원샷 원킬로 헤드샷 때릴 수 있는 최강의 저격수들로 즉시 변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강남역 같은 사람 많은 곳 아무데나 가서 그냥 주특기대로 사람 모으면 전국에서 여단급 인원 수백 부대는 단 하루 만에 모아 그날 밤 바로 다 작전에 투입될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적게는 1,500만 명, 많게는 2천만 명이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세대 아저씨들의 특징은 일본을 절대로 곱게 보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아직도 똑똑히 머리와 가슴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기에 이제 세월이 지나 아무도 굳이 그걸 밖으로 꺼내 말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들 가슴 깊은 곳에 뭔가 뜨거운 것을 품고 있는 사람들로 그게 언제든 그 운명의 기회만 온다면 그 백년묵은 한과 분노로 기꺼이 인간 사신이 되어 그 한을 폭발시킬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적이라면 절대로 그런 상대와는 마주치지 않고 싶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국은 육군이 넘사벽으로 강하고 일본은 해군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제정신이라면 절대로 한국 땅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상륙하고 싶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 전쟁은 그렇게 영원히 승부가 나지 않을 전쟁이라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만 이 세상에 절대로 영원한 것은 없는 법. 정말 하느님이 보호하사 갑자기 우리 트럼프 형님께서 우리 미사일들의 사거리 및 제한을 모두 풀어주어 우리 군의 그 살벌한 수많은 미사일들이 이제는 모두 일본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미사일 패밀리의 맏형인 무려 탄두 9톤짜리 괴물 미사일인 현무5의 사거리입니다. 물론 절대로 그럴 일은 맹세코 없을 것이지만 일본은 물론 미국의 끄트머리인 알래스카까지 날아갑니다. 혹시 누가 오해라도 하실까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상상조차 할 생각이 없습니다. 즉 이건 일본 입장에서 보면 우리 트럼프 원께서 그동안 한국으로부터 일본을 지켜주고 있던 가장 완벽하고 견고했던 투명 보호막을 어느 날 갑자기 확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어째서 그토록 트럼프를 싫어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없다 뿐이지 만약 하게 된다면 2021년 이후 사실상 한국과 일본 사이 힘의 밸런스는 이미 깨졌습니다. 또 거기다가 일본에서 그렇게 약골이라고 비웃었던 우리나라 군인들, 특히 그 예비군과 중년 배불뚝 전사들이 실제 전투에서는 얼마나 싸우기 힘든 괴물들인지 영혼이 떨릴 정도로 체감하며 드디어 태식이 형의 명언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모두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절대로 그런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그 대신 빨리 북한하고 통일부터 되어 우리의 현재 군사력과 경제력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까지 추가되어 항상 상상만 하던 우리 한민족의 모든 잠재력이 깨어나는 그 통일 한국의 진정한 힘과 파괴력을 직접 볼 수 있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본인 나이가 지금 대략 40만 넘은 분들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주말 같은 때에는 그냥 집에라도 있으려고 해도 제발 집에 있지 말고 좀 밖에 나가 친구들하고 놀라며 그렇게 마치 쫓겨나듯 집에서 나가 밖에서 한참 놀다가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가는 게 일상이었고 그저 그렇게 항상 친구들과 또는 자연과 어울리며 신나게 노는 것이 일상이고 삶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년 시절에는 뭔가 따뜻한 낭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요즘 아이들의 세상은 좀 많이 다릅니다. 물론 세월도 많이 흘러 이제는 시대가 아예 다르고 기술 덕분에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 세상이 더 발전했으니까 요즘 아이들도 더 행복해야 하는데 실상은 오히려 그 정반대처럼 보입니다.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아이들이 우리 때보다는 먹는 것이 워낙 좋아 키도 훨씬 크고 또 더 잘생겼으며 발육이 좋은 것은 맞지만 정작 중요한 건 밖으로 보이는 그들의 신체적 성장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아이들의 정신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매일 소리 없는 고통 속에 질식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며 유년기라는 인간의 그 아름다운 시절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며 그 소중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캐캐묵은 공부 스트레스와 방과 후 학원 뺑뺑이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 거대한 문제라 현재 당장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그 나머지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말하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공부하거나 잠을 잘 때를 빼고는 심지어 길을 걸어갈 때에도 모두 스마트폰을 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하루 평균 약 7시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매일 그 7시간을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남자아이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게임을 하고 여자아이들의 경우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사진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고 읽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쌓이고 있는 그 화면 속 7시간이 그 아이들이 세상과 직접 접하며 배우고 성장할 시간을 모두 빼앗아버리고 특히 여자아이들의 경우 그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지옥이라는 표현은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이건 비단 그냥 우리나라 이야기만이 아닌 전 세계의 사회, 그리고 거의 모든 가정과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지구적인 일종의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리고 특히 스마트폰과 SNS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가장 심합니다. 이 아저씨의 이름은 조너선 하이트인데 심리학자이면서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저명한 교수이자 미국에서 지난 3월 출간한 후 현재까지 해당 카테고리 1위를 지키고 있는 초베스트셀러 한국판 버전 불안세대의 저자입니다. 현재 이 책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화제의 책으로 자신이 아이를 둔 학부모님인 경우 꼭 읽어보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는 책에서 앞서 본 그 모든 재난의 시작은 바로 2010년에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이 그래프는 미국 아이들의 우울증 증가율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통계인데, 일단 여자 아이들의 우울증이 남자 아이들에 비해 월등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더해 딱 2010년을 기점으로 그게 폭발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2020년까지의 조사일 뿐이어서 전체 여자 아이들 가운데 약 30%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지만 2024년인 현재는 그 수치가 50%를 훌쩍 넘는 수준까지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같은 기간 자해를 해서 응급실에 방문한 여자 아이들의 수 역시 급격하게 높아진 것이 확인됩니다. 여기서도 그 마의 2010년을 기점으로 그 피해가 폭발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보이는데, 그럼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2010년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전 세계 아이들의 삶이 송두리째 망가지기 시작했는지. 2010년 애플은 최초로 전면 카메라를 탑재한 아이폰을 출시합니다. 즉 이제는 스스로 자기 사진을 찍는 셀피를 찍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 셀피라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쓰던 카메라들은 누가 찍어주지 않는 이상 이 셀피라는 걸 찍는 게 불가능했고, 물론 그 이후에 나온 초기 핸드폰들에도 기능은 있었긴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반면, 강력한 스마트폰에 이 셀피 기능이 탑재되기 시작하면서 그 셀피 문화는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즉 이 셀피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새로운 문화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2010년 겨울, 그런 셀피를 올리고 서로 평가하는 최대 SNS 스마트폰 앱인 인스타그램이 출시되었습니다. 즉 2010년부터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자기가 직접 자기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고, 또 그걸 아주 쉽게 인스타그램에 올려 친구들은 물론 전 세계인 모두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대 위에 올려져 엄청난 다수에게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건 어찌 보면 마치 스타가 된 듯 행복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편 그건 그 수많은 악평들을 보게 되며 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고통스러운 상처를 마음에 입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커다란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자기 사진을 올리고 평가를 받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닌 다른 여자아이들이 올린 사진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 비교가 되고,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서는 강력한 질투와 자괴감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자아이들은 인스타그램에 매일 자기 셀피를 올리면서 제발 사람들이 그 사진 속 자신을 마음에 들어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기를 기대하면서 매일같이 셀피를 찍고 신중하게 고르며, 또 그 사진을 각종 필터로 더 예쁘게 만들어 올리는 것에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그렇게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이는 이 그래프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더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면 보낼수록 그들의 우울증은 더 깊어지고 괴로워집니다. 그럼에도 그걸 끊을 수가 없습니다. 책에서 보면 미국에서도 가장 교육열이 높은 도시인 보스턴에 살고 있는 한 어머니도 자신의 딸 에밀리가 인스타그램을 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시도해 보았지만 결국 딸이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딸을 무인도로 보내버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한탄합니다. 그리고 그건 자식에 대한 교육열과 관심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은 우리나라 부모님들 또한 최근 들어 정말 심각하게 느끼고 공감이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고, 특히 남들의 평가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비해 어쩌면 더 심하면 심하겠지만 그 증상이 평소에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 부모님이나 학교, 즉 주변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충분히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있어 가장 커다란 행복 도둑은 바로 비교입니다. 그 비교는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갈증을 유발하며 남들보다 더 부족하고 못난 나를 발견하거나 평가를 받을 때에도 고통스럽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 비해 잘났다는 우월감 또한 마치 독이 든 축배처럼 우리에게 해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여자 아이들에 대해서만 말했는데, 남자 아이들의 경우 그런 주변의 평가에 조금 덜 민감할 뿐이지 분명 그 아이들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남자 아이들의 경우 이런 비교를 통한 상처보다도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세상과 직접 부딪히며 싸우고 깨지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대신 하루 종일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온라인으로만 세상을 배우게 되면서 결국 그 아이들은 이륙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륙 실패, 즉 어른이 되는데 실패하여 학교를 졸업하고도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 살아가지 못하고 일명 니트족이나 캥거루족 또는 영 어덜트가 되어 스스로 자신의 살 길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평생 부모에게 의존하며 몸은 늙었지만 정신은 아직 나약한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가고 있다며 책은 경고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일단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 이제 스스로 돈을 벌며 그렇게 자기 밥벌이를 하는 것을 두고 보통은 어른의 기준으로 보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내면의 성장입니다. 이 인생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는 아주 어려운 시험 같아서 또 고비고비마다 장애물에 막히며 좌절하고 실패하거나 또는 입시 실패나 사업 실패, 아니면 실연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처럼 앞날이 막막해질 정도로 끔찍한 상황과 맞이해야 하는 경우가 단지 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런 상황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솔직히 우리 인간은 모두 혼자입니다. 물론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모두 혼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길을 잃고 울고 있는 나를 위로해주고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독려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미래를 함께 바라보며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며 함께 으쌰으쌰를 해주는 바로 그런 역할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어야만 홀로 설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야만 그게 바로 어른입니다. 끝으로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우리 포유류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 한없이 놀고 싶어하고 또 반드시 놀아야 하며, 그렇게 주변 사람들과 자연으로 뛰어들어 함께 뒹굴며 노는 것을 통해 필요한 사회성을 기르며 내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요즘 아이들의 경우 스마트폰 때문에 세상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오직 화면으로 모든 걸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실제 삶이 그들에게 던지는 문제들을 현실에서는 잘 해결하지 못하고, 또 진짜 인간과의 교류가 아닌 그 화면 속 가상의 현실 속 커뮤니티에서만 다른 사람들과 한없이 가벼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 또한 거의 사라져버린 상태라고 걱정합니다. 파스칼은 우리 인간에게는 모두 신의 형상을 한 어떤 커다란 구멍이 내면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그 내면에 이름 없는 깊고 거대한 공허함을 무언가로 채우려고 발버둥치는데, 즉 이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는 미칠 듯한 궁금증,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강력한 두려움, 또는 삶의 고비고비마다 어째서 당신은 포기하고 자살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며 그것에 대해 답하는 것만이 바로 철학의 유일한 화두라고 말했던 까뮈의 날카로운 질문처럼, 우리들은 오늘도 우리 내면의 그 거대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일에 집중하고, 또는 교회와 절에서 그 답을 찾고 있거나, 아니면 술과 유흥에 기대어 차라리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요즘 아이들의 경우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거대한 또는 소중한 내면의 구멍을 온갖 쓰레기를 펌프질하며 채워넣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책은 설명하며, 이제는 그 피해가 이미 너무도 심각한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테크 회사들과 정부, 그리고 학교, 무엇보다 각각의 가정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해결책을 찾아 당장이라도 시작을 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부디 앞으로는 기술이 인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도 안전하고 건설적으로 활용되어 다음 세대 아이들의 삶에는 우리 어릴 때 느꼈던 그 꿈같은 유년의 여유와 낭만이 다시 삶으로 돌아와 모두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y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이건 사회학적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남자들 가운데 무려 90%는 자신이 평균 남자들보다 더 잘생겼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샤워를 마치고 살짝 젖은 머리카락을 위로 쓸어 올리며 마치 그 늑대가 뭐 드라마에서 강동원이 등장할 때처럼 천천히 위로 올려다보며 거울을 볼 때면 물론 자기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잘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래도 나 정도면 꽤 멋있는 축에 속한다는 진짜 아무런 근거도 없는 평가를 내리면서 스스로 감탄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물론 지금 이 말을 비웃고 있는 분들도 꽤 계시겠지만 진짜 자기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되돌아본다면 아마 자신 역시 평생을 이렇게 스스로를 속여왔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한편 같은 사회학 통계 자료에서 밝혀낸 또 다른 사실은 남자들이 이렇게 욕실에서 거울 속에 비친 그 환각을 보면서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동안 여자들의 경우는 약 80%가 자신이 너무 뚱뚱하다고 여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실제로 그런 분들도 좀 계실 테지만 대부분은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게 어떤 미적 이미지를 강압적으로 주입시켜온 병폐의 결과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즉 실제로는 매우 건강하고 아름다운데도 스스로를 절대 그렇게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자분들 가운데 90%도 아닌 아마도 100%가 정말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자신은 또래보다 훨씬 더 어려 보인다고 믿는 것입니다. 일명 아무도 내 나이로 안 봐 병으로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정말 동안이라는 주장인데 보통 이 현상은 10대나 20대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정확히 30살이 넘어가는 순간 정말 너도 나도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디 똑같은 학원에서 배워온 것처럼 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나를 30대로 보지 않는다거나 밖에서는 다들 내가 30살이라고 하면 에이 농담하지 말라며 손사래를 치며 믿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처음 만난 후배들은 또 자신보다 훨씬 더 동생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다고 했다는 등등 대략 이것과 매우 유사한 플롯의 에피소드들이 줄을 이루는데 이런 현상은 40대에서 50대 심지어 60대까지 지속적으로 진화를 하며 이어질 뿐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우리 한국 여자분들이 동안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예쁘기도 전 세계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말에 백화점이나 강남역 같은데 아니면 심지어 교보문고 같은 데를 가봐도 주변에 보이는 여자분들 대부분이 너무 예쁘고 매력적입니다. 물론 그들이 나를 너무 싫어해서 그렇지 이런 깨달음은 아주 예전부터 가져왔던 것이고 세월이 지날수록 오히려 확신으로 굳어진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경우 자신은 한국에 와서 일한 지 대략 5년쯤 되었는데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주변 한국인들 대부분이 30이 넘었으며 거의 다 남자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할 정도로 보이는 것도 또 그들의 분위기도 다들 너무 어려 보여서 진짜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그 나이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하며 이건 특히 자신이 다른 모든 국가와 비교해서 유독 한국에서만 그렇게 느끼는 매우 특이한 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은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 신기하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 것 외에도 대부분 세계인들이 동의하는 글로벌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어권 커뮤니티에 가보면 어째서 한국 여자들은 이렇게 아름다운지 한국 여자들의 그 아름다움의 비밀이 도대체 뭔지에 대한 글이 넘쳐나고 또 무척 많은 사람들이 그 주제에 동의를 하며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이 어렵지 않게 목격됩니다.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이 매력이라는 것은 대략 70% 정도가 유전적인 축복, 즉 타고나는 것임과 동시에 나머지 30%는 어떻게 꾸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차은우처럼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빛이 나는 매우 기분 나쁘고 불합리한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오징어들 같은 정말 극단에 버림받은 존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평균 남자들의 경우 헤어스타일을 좀 다듬거나 아니면 운동과 다이어트로 그 얼굴과 배에 잔뜩 두르고 다니는 그걸 조금 뺀다거나 그리고 평소 입고 다니는 옷을 조금만 업그레이드 시켜도 정말 마법처럼 사람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마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화장이라는 이름의 변신술. 우리 인류가 발명한 가장 강력한 착시 기만 기술이 발휘될 때 그 마법은 거의 환각에 가까운 효과를 일으킵니다. 진짜 요즘 이 화장 기술은 너무 대단해서 소나타가 포르쉐처럼 보이게 해줄 정도로, 또는 포르쉐를 부가티처럼 보이게 해줄 정도의 극단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전 세계에서 이 화장 기술이 가장 뛰어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여성들이 우리나라의 화장법을 배우고 따라하기 바쁘며, 전 세계에서도 지금 화장품 같은 뷰티 산업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또 가장 크게 일상화된 곳도 우리나라이고, 그리고 굳이 남자 여자 나눌 것 없이 우리나라 아이돌이 단지 음악의 완성도나 춤 실력 외에도 바로 그 아름다움 때문에도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 그리고 우리나라 드라마 속 주인공들 또한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할 것 없이 글로벌한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타고난 유전적 아름다움에 더해 그걸 또 꾸미는 실력까지 넘사벽으로 뛰어나서 푸른 눈, 갈색 눈 상관없이 그 어떤 눈으로 보아도 누가 봐도 확연히 눈에 띄는 독보적인 아름다운 매력이 빛이 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커뮤니티나 포럼들에서는 어째서 한국의 여성들은 이렇게 예쁜지 또는 동안인지 그 비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으며 일종의 공부를 열심히들 하고 있고, 또 그런 현상이 있은 지도 벌써 10년도 훨씬 더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들이 밝혀낸 그 아름다움과 동안의 비밀을 정리를 해보자면 대략 이렇습니다. 일단 한국 여자들은 피부가 정말 예쁘다는 점입니다. 이 피부 이야기는 정말 가장 먼저 나오는 단골 주제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여러 잡지들에서는 한국 여성들의 피부를 따라잡기 위한 방법이라며 특집 기사들을 끊임없이 내고 있을 정도로 그들의 뽀얗고 하얀 피부는 그 아름다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이유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바로 앞서도 말했듯 그 넘사벽 한국식 화장법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막론에 가까운 한 남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볼 때 우리나라 여자분들의 화장법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자연스러움입니다. 막 90년대 연예인들이 보여줬던 그 억센 키메라 화장이 아닌, 이게 화장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도 전체적으로 뭔가 굉장히 예뻐진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그런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그래서 예전에 어디선가 봤는데 중국인가 베트남인가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어떤 여학생이 처음 도착했을 때는 굉장히 촌스러웠는데 1년, 2년 지내며 점점 한국식 화장법에 익숙해지며 정말 몰라볼 정도로 예뻐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신 그런 높은 수준의 화장 결과물은 그만큼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여자들은 화장을 하는데 정말 공을 들이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오랜만에 밖에 어디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러 갈 때며 준비 다 됐다며 사람 거실에다 벌 세워놓고는 진짜 1시간 동안 방에서 시간을 보내며 열심히 꾸미는데, 이건 마치 밥 다 됐다며 빨리 나오라고 하는 우리 한국 엄마들의 그 오랜 거짓말 이상으로 이게 정말 매번 속을 때마다 화가 나기는 하지만 또 그 결과물을 보면 정말 매번 감탄을 하게 되며 기다림의 괴로움 따위는 금세 잊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성형수술입니다. 너무 과한 것 말고 특히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터치로 평범한 얼굴이 정말 매력적인 인상으로 바뀌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성형수술 실력이 전 세계에서 최고인 우리나라이다 보니까 유전적 아름다움에 더해 때론 본인도 몰라볼 정도의 최고의 화장 기술, 그리고 거기다 더해 약간의 의술의 도움까지 더해지다 보니 정말 최강의 미적 효과가 발휘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분석한 한국 여자들이 정말 예쁜 마지막 이유는 바로 우리 한국 사회의 미적 기준이 살짝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바로 그 점이 외국인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 길거리를 걷다 보면 이게 너무 예쁜 여자들, 그리고 멋진 남자들이 정말 너무 많은데도 정작 한국인들 본인들이 평가할 때는 그런 외국인들이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처럼, 우리 한국인들의 미적 기준은 아마 전 세계에서도 가장 높을 정도로, 좀 지나칠 정도로 높습니다. 거기다 더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는 특징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높은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뷰티 산업과 성형수술 시장도 엄청나게 커지고, 동시에 평균 국민들 대부분의 미적 수준도 엄청나게 높아지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권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아닌 그걸 보는 눈에 있다는 말입니다. 즉 자신이 믿는 것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막 자대 배치를 받은 짝대기 한 개짜리 힘없는 이병이었을 때, 이제 부대원들이 자기 위해 밤에 내무반 불이 꺼지는 즉시 일어나 모기를 쫓기 위해 방에 F킬라를 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침 F킬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거 F킬라가 남아있는지 낮에 미리미리 확인하지 않은 걸 알게 되면 그 하늘처럼 무서운 고참들에게 또 크게 혼이 날 아주 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슴을 잔뜩 졸인 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깜깜한 네모반을 조심조심히 돌며 입으로 칙칙 F킬라 뿌리는 소리를 내며 돌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부대에서 가장 무섭기로 유명했던 한 고참 병장이 자다 말고 갑자기 화를 펄컥 내면서 했던 정말 무서운 말이 기억이 납니다. 눈 따가우니까 적당히 뿌리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원효 대사님의 가르침은 옳았습니다. 인간은 정말 마음 먹은 대로 해골물에 담긴 물도 정말 맛있게 드링킹할 수 있고, 소리만 나는 F킬라도 눈을 따갑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그 가르침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져서 우리 오징어들도 다들 용기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하고, 또 외적으로 이미 지나칠 정도로 아름다운 우리나라 여성분들, 그리고 잘생긴 남자분들 또한 남들이나 외부의 평가가 아닌 어쩌면 보다 내 행복에 훨씬 더 크게 도움이 될 나 자신을 위한 내적 만족감과 아름다움으로 관심을 돌려 그렇게 안과 밖 모두가 아름답고 충만한, 외부의 칭찬이나 평가가 없어도 스스로 이미 충분하고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참고로 이건 개인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가져온 생각인데, 우리나라 공교육 또는 전 세계 모든 공교육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지만 정말 희한하게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목이 바로 경제 과목 또는 금융 과목입니다. 우린 모두 자본주의라는 바다 안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들인데도 그 누구도 이 바다에 대해 가르쳐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 수준에 맞는 필요한 경제 교육을 차근차근 시켜서 아이들을 세상에 내보낸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부의 경우이긴 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 어린 친구들이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거의 사채에 가까운 엄청난 금리로 전액 대출을 받아 비싼 중고 수입차를 사며 기뻐하며 영정사진을 찍는 일도, 아니면 아직 사회 경험도 많지 않은 적지 않은 많은 어린 친구들이 성실한 노동으로 얻는 월급의 가치와 저축의 미덕을 하찮게 여기고 그 대신 쉽고 빠르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코인이나 스포츠 도박 같은 것에 너무 일찍 자신의 인생을 걸어버리고는 곧 후회하는 일도 아마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고, 또 나이든 분들 역시 어쩌면 지금보다는 좀 더 쉽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차근차근 노후를 좀 더 여유롭게 준비했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는 등, 이 경제 공부라는 게 인생에 있어 정말 너무도 중요한데도 학교 공부에 밀려 이게 늦어도 너무 늦게 시작되는 것 같아 지금 우리 모두는 그로 인한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paycheck to paycheck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paycheck이란 월급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즉 사실상 예금이 없이 이번 월급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면 한 달 월급이 끊겨버리면 당장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그리고 너무 아슬아슬한 경제 상황인데, 놀랍게도 우리가 엄청난 부자 나라로 알고 있는 스위스의 경우 무려 인구의 40%가 바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 나라 1인당 GDP는 무려 9만 3천 불이 넘고, 그래서 인구 한 명당 평균 연수입이 우리 돈으로 1억 3천만 원이나 되지만 그건 통계의 함정일 뿐, 아주 극소수의 말도 안 되는 부자들이 그 부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을 뿐, 스위스의 노동자들 가운데 무려 40%가 다음 달 월급이 끊기면 당장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더 놀랄 일이 많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옆 나라이자 세계 경제 제2위 국가인 독일의 경우는 그런 가정이 무려 50%에 달합니다. 북미의 최고로 행복하고 부자 나라인 캐나다 역시 47%가 그런 가정들이고, 영국 역시 국민들 가운데 3분의 1이 만약 단 한 달치의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즉시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경제 속에 살고 있으며, 미국 포브스지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4명 중 1명이 $1,000 미만의 예금을 가지고 있고 3명 중 1명은 $500, 즉 우리 돈 65만 원 이하의 예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상황이 이런 것으로 일부 유럽 국가들과 또는 동남아 등 그 국가들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나라들의 경우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 조사를 보면 40살 이하 가장이 있는 가구의 경우 가구 평균 순수 저축액이 6,073만 원이며 중앙값은 약 3,300만 원으로 여기에다 맡겨놓은 집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이 더해지게 되면서 총 현금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이 말은 첫째는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이 요즘 그렇게 헬조선 말이 나오는 것처럼, 물론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여러 의미로 정말 빡세기도 하고, 또 특히 요즘 같은 경우처럼 여러 가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나 상황들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막상 실상을 들여다보면 인구 5천만이 넘는 세계 주요 경제 대국들 가운데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 포함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그래도 꽤 살기 좋은 곳, 어쩌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는 점이며, 둘째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외국의 경우도 이 기본적인 경제와 금융 공부의 부재와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막상 경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건 꼭 대학에서 전공해야만 배울 수 있을 것 같이 너무 어려운 학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거시경제부터 미시경제 사이 그 내용도 종류도 너무나도 많아 사실 엄두가 나질 않아 몸으로 부딪히며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배우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다행히도 요즘에는 이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서, 그 중에서 특히 이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그 안에서 각계 다양한 종류의 엄청난 전문가분들께서 심오하고 거창한 경제 이론 따위가 아닌 실제 우리 일반인들 눈높이에서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경제 지식들과 지금 나와 우리나라 주변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알기 쉽게 가르쳐주고 있어. 본인 의지만 있고 또 손에 스마트폰만 있다면 얼마든지 내게 황금처럼 귀한 경제 지식들을 비교적 쉽게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경제 외에도 인생 철학이나 건강, 자기개발, 아니면 집에 부서진 문고리나 가구를 고치는 방법 등 마음만 먹으면 세상의 모든 유용한 정보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유튜브이자, 또 그것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그리고 유튜브의 진짜 순기능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엄청난 현대의 지식 자산을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 지혜롭게 활용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요즘 대한민국 유튜브에서 이 생활 밀착형 경제 지식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먼저 예전에는 미래 에셋에서 정말 잘 나가는 에이스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따로 나와 부동산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계신 이광수님이 계시고, 또 무려 법학 전공자로 한국투자신탁 운영에서 펀드 매니저를 하시다가 지금은 골디락스 경제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경제 이야기들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재능을 가지신 일명 설명 천재라고 불리시는 박시동 님이 계시며, 여기에 또 한 분 안진걸 소장님의 경우 실제 민생 관련 현장들을 직접 발로 뛰며 국민들 눈높이가 아닌 사실상 발높이에서 국내 경제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며 그 상황과 지식을 공유해 주시는 분으로, 이 세 분이 힘을 합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제 상황을 돕기 위해 만약 내가 이민을 가지 않고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갈 예정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경제 지식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출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책, 대한경제부흥회입니다. 개인적으로 만약 제게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조카가 있다면 아마 이 책을 선물해주고 이걸 다 읽고 아주 잘 쓴 독후감을 써온다면 신형 아이폰 또는 좋아하는 게임기를 사주겠다며, 그렇게 적지 않은 출혈을 감내하면서까지 반드시 읽도록 만들 일종의 필수 경제 교양서 같은 책입니다. 게다가 이 책은 플라톤이 쓴 대화론들 책처럼 책 내용 전체가 이 세 분의 전문가들이 금리,
환율, 부동산 등 주요 경제 주제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마치 재미있는 유튜브 방송을 하듯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전혀 어렵지도 또 지루하지도 않게 진행이 돼요. 내가 지금 경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경제 주제들에 대해 정말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면 저의 설명 능력 부족으로 인해 그 재밌는 경제 내용들이 차츰 지루하게 비춰질 수도 있어 자세한 설명은 독자분들을 위해 미뤄두고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큰 주제들만 몇 가지 소개를 해보자면 대략 이렇습니다. 월급쟁이들이 큰 돈 들이지 않고 안전하게 투자를 시작하는 방법, 내 돈 쓰지 않고 지금까지 몰라서 사용하지 못했던 온갖 종류의 정부 보조금 등 찾아 활용하기, 물가는 무엇이고 또 환율은 무엇이며 지금 엄청 심각한 대한민국의 물가 및 경제 문제는 왜 이렇게 된 것이며 여기서 내가 취해야 할 가장 현명한 경제 처세는 무엇인지, 굳이 부자가 될 필요 없고 대신 나와 내 가족이 경제적으로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 세우고 실천하는 방법, 한국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털릴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 이유와 여기서 내가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끝으로 우리나라의 과거 그리고 현재의 부동산 상황이 한눈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마치 요즘 유튜브에서 영화 한 편을 10분에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완벽하게 정리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강의를 정리해주고 있어. 본인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또는 지금 나이가 들어 부동산은 있지만 현금 같은 유동성 자산은 부족해서 노후 준비를 위해 이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고민이시거나 또는 최근에 결혼을 해서 조만간 집을 사거나 전세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월세를 고민 중이신 신혼 부부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당장 도움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들이 책 내용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나이와 직업을 불문하고 본인이 경제 전문가가 아닌 경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경제 필독서 및 경제 입문서이자 끝으로 책에서는 물론 매우 현실적인 경제 이야기를 다루고는 있지만 이 경제라는 것과 삶을 대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 또는 철학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이 세 분 모두 투자나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있어 운의 중요성을 한 목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도 그들의 성공은 운의 도움이 컸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때론 운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으며 그렇게 자신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더라도 극소수의 전문가들을 제외하곤 그건 실력보다는 운의 도움이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되며 또 반대로 아직 원하는 만큼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그건 본인의 재능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닌 아직 그 재능과 노력이 운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일 확률도 꽤 높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대신 차근차근 공부와 노력을 멈추지 말고 때를 기다리며 정진하다 보면 그렇게 오래 버티다 보면 누구에게든 반드시 기회는 올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이 꺾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자 겸손이야말로 앞으로 내게 좋은 운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다는 뜻입니다. 부디 이 책이 그 좋은 운이 더욱 빨리 다가오는데 도움이 되고 또 그 운을 향해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첫 발자국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